대전 노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 단원을 학습할 거예요. 미술 1권 44쪽부터 49쪽까지의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필기구를 준비해서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주요 내용은 회화 및 조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크게 인물, 풍속, 풍경, 정물, 추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미술 1권 45쪽에 해당하는 인물 표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인물은 미술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즐겨 그려온 소재 중에 하나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요즘의 현대까지 꾸준히 그려져 왔었죠. 인물의 표정이나 자세, 분위기 등의 특징을 살려 표현한 그림을 인물화라고 해요. 여기서 특징은 외모적 특징을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할 때에는 인물의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인 외모, 표정, 자세를 통해서 내면의 감정과 성격, 기질 등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체의 균형과 비례, 동세 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인물에 생동감을 줄 수 있겠죠. 인물 표현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적 표현, 단수나 과장, 변형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성적으로 인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45쪽 하단에 알고 가기를 봅시다. 인물화는 표현 대상, 목적과 내용, 인체 부위, 자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표현 대상에 따른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초성화는 특정 인물을 그린 그림이죠. 군상화는 두 사람 이상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적과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종교화는 종교적인 내용이 주제예요. 풍속화는 당대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것을 말하고, 역사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말합니다. 인체 부위에 따른 인물화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두상화는 머리부터 목까지 표현한 그림이고, 흉상화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표현한 그림이에요. 반신상화는 상반신 허리까지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전신상화는 신체 전체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다음으로 자세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입상화는 서 있는 모습을 그렸고, 좌상화는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와상화는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을 다음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적 표현의 대표 작품으로 교과서에서는 최영신의 황현초상을 다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하시고, 살갗의 주름과 수염 등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정 인물을 그렸기 때문에 초상화에 해당이 되고,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좌상화에 해당이 되죠. 다음 작품은 단순화한 표현의 초상화로 클레의 세네치오 작품입니다.
인물의 얼굴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의 대표 작품으로 외민진 작가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작품을 보겠습니다. 무력하고 공허한 마음을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입을 실제보다 크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왜곡 표현의 대표 작품으로 이환권 작가의 선생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체를 왜곡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로댕의 칼레이 스빈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뇌에 찬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물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46쪽으로 넘어갈게요. 46쪽은 풍속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풍속화는 당대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다루는 주제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어서 매우 친근하고 해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으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풍습, 복식, 생활도구 등을 통해서 당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당대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를 보면서 어떠한 생활을 발견할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그린 것이에요. 조푸어라의 교실, 공부하는 아이들의 작품은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득신이 그린 야묘도추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시고 우리나라에서 풍속화는 조선시대 후기에 발달했는데 대표 화가로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김득신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김득신의 야묘도추는 어떤 장면을 표현했나요?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자 벌어지는 소동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죠.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서민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현대 가족의 일상을 다룬 김혜연의 가족 사진입니다. 현대 가족의 평범한 일상 속 모습을 동화 같은 형태로 표현했죠. 다음 작품은 인상주의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주로 일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인상주의 화법으로 그린 르누아르의 작품이네요. 작품 제목은 뱃놀이에서의 점심입니다. 이 뱃놀이에서의 점심은 화가의 지인들과 함께한 일상 속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파리 중상층의 여가 생활의 대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작품은 브리헐의 풍속화로 농부의 결혼식 작품입니다. 16세기의 네덜란드 농가의 결혼식 장면을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상을 표현한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7쪽의 풍경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경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주변의 풍경이나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주제로 한 그림을 풍경화라고 합니다. 풍경화는 계절, 날씨,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며 그날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인상주의 대표 작가인 모네는 같은 장소를 시간만 달리해서 여러 번 그렸는데 작품마다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풍경화에서 구도 그리고 거리와 색채에 따른 원근 표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다음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풍경화의 원근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학기 때 미술사를 배우면서 다루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원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원근법은 선원근법, 색채 원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토시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으로 배웠었는데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먼저 선원근법, 즉 토시 원근법에 대해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토시 원근법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회색 박스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세요. 토시 원근법은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비례로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즉 점차적으로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시 원근법은 1점 토시도법과 2점 토시도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1점 토시도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1점 토시도법은 소실점이 한 개로 모이는 것을 1점 토시도법이라고 합니다. 피사로의 그림에서 보면 거리의 끝부분에 점이 한 개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한 개로 모이고 있죠. 거리가 앞부분은 넓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통 거리가 있는 풍경 표현이 1점 토시도법을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점의 위치는 우리 눈의 위치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죠? 자, 2점 토시도법을 볼게요. 2점 토시도법은 소실점이 양쪽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모이고 있죠? 카이어보트의 그림에서는 건물 양쪽에 소실점이 나타났습니다. 즉, 건물의 양쪽이 거리에 따라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점 토시도법은 보통 건물이 있는 풍경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가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을 사용할 때 이렇게 3점 토시도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1점 토시도법과 2점 토시도법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색채 원근법을 알아볼게요. 색채 원근법은 근경은 강하고 선명하게,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진하고 선명하게, 원경은 흐리고 얇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은 연하고 얇게 채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색채 원근법은 즉 공기 원근법이죠. 공기 원근법은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동양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서양의 원근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양의 원근법으로 삼원법을 다뤘는데 동양에서도 서양처럼 공기 원근법을 사용했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원근법으로 삼원법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은 높은 산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고원법, 대상을 비슷한 높이에서 바라보는 평원법, 위에서 아래를 폭넓게 조각하는 심원법의 삼원법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표현했습니다. 번관의 계산 행로드는 높은 산세를 위로 올려다보는 고원법으로 표현했죠. 정선의 금강정도는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심원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풍경화에서 중요한 원근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은 색다른 기법으로 표현한 풍경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수행평가를 앞으로 이 기법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선생님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소영의 부산영도 다리를 볼게요. 청바지 조각을 꿰어 만든 도시 풍경인데 콜라주 기법을 사용했답니다. 콜라주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붙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잘라가지고 오리고 붙여서 아주 섬세하게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권인경의 심장부 작품도 한지와 고서를 콜라주하여 만든 상상도시 풍경입니다. 먼저 한지와 고서를 배경에 붙인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풍경화의 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평선 구도를 볼게요. 넓은 바다나 들판들을 그릴 때 적절한 구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각선 구도입니다. 공간감을 강조할 때 적절한 구도로 원근감과 집중감이 잘 살아납니다. 일정 토시도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원근감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구도이죠. 이 구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직 수평선 구도예요. 그래서 안정되고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은 호선 구도인데 굽은 도로나 해안선을 그릴 때 적절한 구도입니다. 교과서 48쪽 정물 표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꽃이나 과일, 책 등의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정물화는 실내에서 그리기 때문에 시간과 날씨, 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형태, 색, 질감 등에 따라서 사물을 선택할 수 있고 위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화면 구성이 자유롭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정물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광호의 정물 작품은 구리선으로 입체 정물을 표현했습니다. 전영근의 정물 작품은 잡다한 사물들을 모아서 잡다한 사물들을 이제 쌓아놓은 표현으로 정물화를 표현했습니다. 안성화의 무제 작품은 투명한 유리 그릇과 매끈한 사탕의 질감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흡사, 사진과 같은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잔에 바구니가 있는 정물을 보겠습니다. 세잔은 여러 시점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항아리가 있는 입구 부분을 보면은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고, 주전자의 손잡이 부분은 올려다본 시점으로 그렸어요.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서양배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본 시점으로 표현됐죠. 서로 이렇게 시선이 지금 어긋난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물들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관찰해서 표현했는데, 이러한 세잔의 이런 여러 시점을 모아서 그린 그림은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런 서양 미술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정물화인 김영절지도입니다. 김영절지도는 제기, 식기, 꽃가지, 과일 등을 모아서 그린 전통 회화로 여러 방향의 이동 시점과 자유로운 필치로 정물의 상징적인 의미와 생명력을 보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김영절지도 같은 경우에는 비단의 수묵 당체로 이렇게 김영절지도를 표현했어요. 다음으로 정물화를 표현할 때 적절한 사물의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슷한 간격으로 나열된 배치를 볼게요. 각각의 사물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어서 산만한 느낌을 주고 화면에서 공간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자, 가운데 한쪽으로 몰린 배치를 볼게요. 주제가 되는 정물 주변에 너무 많은 요소가 몰려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주죠. 마지막으로 균형과 변화를 고려한 배치를 볼게요. 사물들이 적당한 거리와 간격으로 놓여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적절한 사물의 배치에 따라 표현된 정물화의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 구도고, 두 번째는 마름모형 구도고, 세 번째는 역삼각형 구도고, 네 번째는 수평 구도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삼각형 구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 표현은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점, 선, 면, 형 등의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하기, 우연의 효과 이용하기, 기하학적 혹은 자유로운 선과 색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추상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로스코의 무제 작품은 순수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색의 무한한 깊이를 표현한 생면 추상이에요. 그래서 조형 요소로 색, 면을 사용해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자유로운 손으로 투상 조각을 표현했는데, 스탈라의 콤보 작품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접합해서 이렇게 수상 조각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폴록의 가을의 리듬 작품은 우연의 효과로 표현된 추상회화이죠. 작가의 에너지, 감정이 표현된 추상 표현주의 작품입니다. 칸딘스키의 구성 7 작품은 뜨거운 추상으로 자유로운 형과 색으로 표현한 추상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의 빨강, 검정, 파랑, 노랑의 구성 작품은 차가운 추상으로 기하학적인 성과 색, 면으로 표현된 추상 작품입니다. 그런데 몬드리안은 처음부터 추상회화를 그린 것은 아니고 자연을 점차적으로 단순화하다가 자연에서 얻게 된 형과 비례의 아름다움을 기초로 기하학적인 추상회화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을 볼게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연의 형태와 색을 단순화했습니다.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의 형태와 색을 단순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 단원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미술 이론 수업을 더 심도 있게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기말고사에 출제하고자 하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등교 수업 때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하는 활동을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마스크 잘하고 가정에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